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 때 좀 제 강의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실없는 얘기를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 대전에 그 침례교회 저는 집사로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새 식구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남자분이 전에는 결혼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그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억지로 몇 번 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이제 좀 이렇게 밤에 잠을 자면은 꿈에 가위를 눌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꿈에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꾸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기도를 하면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된다. 또는 찬송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도 잠을 자려고 하니까 이제 잠결에 귀신이 이렇게 꿈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하려고 보니까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찬송을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또 아는 찬송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올 때 하나 들었던 찬송이 하나 생각났답니다. 기적적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 아시죠? 그렇게 하니까 그 귀신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도망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귀신을 쫓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찬양이구나, 그런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목을 교회는 왜 창조과학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다음 세대, 지금 이 청년들이나 또 학교를 다니는 세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한 걸 기억나시죠? 이 마틴 루터가 이 성당에 95개조라는 이런 대자보를 게시한 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특별히 성경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세는 이 암흑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중세가 암흑시대인데 왜 암흑시대였냐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읽히게 하는, 그 전에는 일반인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무지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50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난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매물로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건물인데 매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을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부를 많이 받아서 화려한데 속에는 어르신들 몇 분이 이렇게 예배 보는 그런 교회가 유럽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떠나버린 그런 참 민망한 그런 모습들을 유럽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왜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정말 그 교황과 싸워가지고 이렇게 텅 비어버린 이런 교회당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중세 말 유럽을 분석을 해보면요, 교회 안에서는 종교를 말하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성주의, 이렇게 해서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진화 이론들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뭔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룹들이 진화를 라인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1872년 찰스 라이의 검증 없이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에 목마른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 확산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교과서에까지 실려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거의 세뇌되다시피 일방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그 이론을 보면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이 맨 아래에 보면은 공통조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공통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은 인간에게까지 하등 동물에서부터 진화해 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이 왜 파괴적이냐면은 창조주가 없다, 결론은. 왜냐하면 공통조상에서부터 뭐 아메바나 세균과 같은 아주 단순한 생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걸로 진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창조주가 없이도 이 진화는 일어난다, 이런 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엘의 지질 시대표, 우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해가지고 인간이 활동하는 이런 현세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것의 핵심 메시지는 지구는 수십억 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윈의 이론하고 이 지질 시대표하고 결합이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몇천 년 해도 개념이 없잖아요.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기록이 없다면은 오로지 추측으로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억 년, 이것은 실제로 몇 억 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몇 억 년이 됐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원시적인 모습이었겠다, 이런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몇 억 년 전에는 이 원시적인 생명체가 나와서 이렇게 인간에게까지 진화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것이 나는 나를 명철이니라. 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천재들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천재들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사람들의 그 어떤 허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성경은 그런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합니다. 진짜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다. 이 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교회 안에서는 종교개혁이 한참일 때 그 이성주의, 계몽주의가 발달할 때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때는 마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것처럼 인간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그런 유럽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유럽 교회가 그런 바깥에 그 그러니까 진화론도 맞고 성경도 맞다, 그래서 양쪽을 절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 뒤로는 완전히 몰락을 하게 돼요. 교황하고 갈릴레이하고 그 아주 공개적인 그 대결이 있었죠. 그래서 교황은 천동설을 주장을 했고 갈릴레이는 지동설이 맞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갈릴레이가 맞죠. 그죠? 그래서 이 교황이 참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천동설을 주장할까요? 지동설을 주장할까요? 예, 성경에서는 천동설을, 어디를 봐도 천동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황이 주장했으니까 성경의 천동설이 성경에서 천동설을 주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동설을 보면요, 천동설은 톨레미라는 사람이 천동설 이론을 확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의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런 이론을 확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나 별자리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복잡한 거예요. 질서도 없고.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가 보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지럽게 이 별자리를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발상을 전환해 가지고 이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고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태양계를 돈다. 이런 이론을 확립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갈릴레이 하면은요 굉장히 교황에게 반기를 든 뭔가 그 성경도 믿지 않은 그런 과학자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릴레이는 오히려 성경을 잘 믿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첫째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연이라는 이 책을 주셨다. 그래서 자연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진정한 과학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지으신 분과 이 과학을 지으신 분이 저자가 같은 분이세요. 저는 대학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대학 전에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 가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다음에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거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성경이 마치 뭔가 벽에 가린 것처럼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성경이 다 너무나 그 재미있고 이해가 되는 그런 꿀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시편 저자도 저와 같은 심정을 얘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희 대학 선배가 그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조그마한 만화, 포켓 만화를 줬는데 거기 읽다 보니까 내가 알았던 그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고 속이 더 시원해지더라고요. 성경과 과학을 지으신 분은 한 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 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고 이제 미국에 그 유학을 갔는데요. 거기서 그 창조과학 스터디를 하는 그런 모임이 우연히 그 학자들 사이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네이처나 사이언스 유명한 과학 저널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꼭 이볼루션이라 해가지고 진화론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자기 분야 이게 매주 발간되는 저널이기 때문에 자기 분야 읽기도 버겁거든요. 그래서 진화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항상 찜찜했어요. 이게 현대 과학에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저널에서 진화론 부분이 꼭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읽기는 싫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이제 정면 승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읽다 보니까 너무나 그 진화 부분이 여러분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철저한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논문을 제출할 때. 근데 그 부분은 진화론 부분은 너무나 엉터리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 모임이 이제 거듭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엉터리를 이렇게 실어주는구나. 근데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편집진들이 굉장히 진화론에 그 편견이 심하다. 아주 골수 그 진화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의 비판 없이 그냥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네이처 같은 데 논문이 나면은 어떤 진화에 관한 발표가 나면은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비판 없이 이게 사실인가 보다,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이제 귀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너가 바로 과학자고 너가 크리스찬 과학자인데 침묵을 하면 안 되지 않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사명감을 좀 느끼게 됐어요. 제가 물론 제 전공 공부하고 이런 연구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크리스찬 과학자로서 성경에 나타난 게 정말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과학자의 입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고요. 예. 그 교과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도 와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 과학 교과서에 진화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면접도 보고 이런 교과서들을 다양하게 이제 보는 편인데요. 이 보다 보면은 이 교과서의 이 챕터 제목을 보십시오. 우주 기원과 진화, 그리고 생명의 진화. 아예 챕터 제목이 진화입니다. 그리고 또 태양계와 지구는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그래서 이런 진화론에 관한 부분들이 전체 과학 교과서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너무 황당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증거가 없어요. 과학적인 증거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은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유래하였다. 근데 이 공통 조상이란 게 정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공통 조상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말을 흐립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요. 이 생물의 진화를 뒷받침하는 가장 좋은 증거가 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그 화석이 아닌 다른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석의 다윈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 조상에서 출발해 가지고 나무 모양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 있는 현세가 될수록 이 새로운 생물종들이 많이 태어난다. 그죠? 계속 진화가 되니까. 이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생물종들이 막 뉴스에 막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윈의 주장을 다윈의 주장해 가지고 지금 멸종되거나 현재 살아있는 모든 생물종들의 화석이 다 나왔습니다. 1억 종 이상의 화석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직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실제 화석은 이런 모양입니다. 다윈이 주장했던 화석의 나무 모양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갈수록 생물종들이 훨씬 많이 있고 현세로 올수록 이빨이 많이 빠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직하게 해석을 하면 종들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누구의 조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고 원숭이의 조상은 개구리고 개구리의 조상은 물고기고 그런 조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처음부터 독립적인 이런 존재로 존재합니다. 가지가 치지 않죠. 그 다음에 종들은 계속 새로 진화돼 가지고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점점 멸종하고 있습니다. 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2018년 3년 전에 아프리카에 마지막 한 마리 남아있던 흰색 코뿔소가 이제 멸종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듣는 사람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죠? 종들이 서로 멸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흰색 코뿔소를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질 겁니다. 종들은 이렇게 계속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멸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31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작은 글씨니까 잘 안 보이시죠?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종류대로란 말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10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 나왔다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거니 하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 뭘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란 말을 10번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지층이 이렇게 노출된 지역을 가보면요, 이렇게 지층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지층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30cm 쌓이는 데는 몇십만 년이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저것은 수억 년 시간에 걸쳐서 저렇게 쌓여왔구나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이 빚은 위대한 조화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요, 실제로 오랜 시간이 이렇게 필요할까요? 실제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아주 어떤 큰 홍수가 난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하면은 지층이 순식간에 몇 미터씩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질 시대표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게 그 캄브리아기가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이 캄브리아기는 가장 원시 생물들만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는데요, 실제로는 어떠냐?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모든 생물종, 웬만한 생물종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층 그 쌓이는 순서대로 생물종도 이렇게 뭐 진화되었다, 이것을 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체계적으로 쌓인 것은요, 전 세계 어디도 그런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질 시대표는요, 과학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1800년대 후반에 자기들끼리 서로 약속 정해놓은 것입니다. 상상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요, 흙탕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지층이 순식간에도 생겨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With Guy-Bertot show that distinct sedimentary layers can be deposited very rapidly. Experiments are 보시는 것처럼 깔때기에다가 흙탕물을 이렇게 부으니까 순식간에 멀티 지층이 이렇게 쭉 나타나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규모로 한다 하면 우리가 보는 많은 지층도 이렇게 순식간에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쓰나미가 이렇게 전 지구를 덮을 만큼 큰 쓰나미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아래 바다 밑바닥에 붙어서 하는 조개 같은 것들은 맨 밑에 지층에 깔리겠죠. 그 다음에 물고기 같은 게 깔리고, 맨 위에 그 공룡과 같은 큰 동물들은 중간보다 약간 위에, 그리고 사람이나 새는 도망다니기 때문에 맨 죽더라도 흙탕물에 묻히더라도 맨 위에 지층에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오래된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큰 사건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였다, 아니면 큰 사건에 의해서 이 생물체들이 서식하는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묻히는 층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가득한 화석은 무엇을 말할까요? 전 세계 저 히말라야 그 높은 산봉우리에도 이런 화석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 지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처음 만드신 그런 지층이 있겠죠. 원시 지층. 그 다음에 홍수 이후의 지층. 이것들이 딱 구별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화석은 어디서 나오냐면 홍수 이후의 지층에서, 화석에서, 그 지층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화석이. 이게 딱 성경과 너무나 노아의 홍수를 정확히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살아있는 화석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화석이겠습니까? 잠자리입니다. 몇 억 년 전의 잠자리라고 그럽니다. 지금 잠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뭔가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박쥐의 화석입니다. 지금 박쥐 뼈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 병아리 같은 새겠죠? 개구리, 거북이. 몇 억 년 전이나 지금의 생물이나 똑같습니다. 이 생물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박쥐부터 시작해서 뭐 말벌 이리까지 모든 생물종의 화석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진화되지 않았다. 이것을 화석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화석과 지층은 대홍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진화론이 이제 아예 맞는 걸로 이제 굳혀졌고, 이것들이 이제 더 확장이 되고, 뭐 진화 심리학, 문과 과목까지 막 이제 확장이 되겠습니다. 상담에도 뭐 진화 이론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1980년대에 우주가 어떻게 그러면 생겨났냐, 그 이론으로 빅뱅 이론이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년에 걸쳐서 이런 조그만한 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가 이렇게 우주로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 사실은 우주를 이렇게 관찰하면은 별들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고, 그것도 허블의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우주가 얼마나 크고 몇 억 년 되어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된 우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성경에서는 6일 만에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성경을 교회를 잘 나오고 또 학교에서도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모범생일수록 갈등이 심해집니다. 성경에서는 짧은 시간에, 또 노아의 홍수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계산해도 한 10,0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우주는 몇 억 년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해도 이게 도저히 머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꼬맹이로 지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성인으로 지으셨습니까? 예, 성인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이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는 어린아이였습니까? 어른이었습니까? 예, 하와도 어른이었죠. 근데 하와가 딱 눈을 떠보니까 옆에 웬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청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오빠 나이 몇 살이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와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웬 자기를 닮은 여성이 와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냐,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우리 앞에 계신 성가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몇 살입니까? 사실은 한 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나 지금 하루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맨 처음에 존재하는 그 아담은 두 가지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겉보기 나이하고, 겉보기는 어때요? 굉장히 20살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나이는 1살이죠. 그러니까 아담 다음부터는 우리와 똑같은 나이가 존재하는데, 맨 첫 사람은 두 가지, 겉보기하고 실제하고 이 나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저는 뭐 우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지만은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펼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맨 처음의 순간은 나이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게 보면요, 이 빅뱅 교과서에 실려 있지만 이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빅뱅 이론도 물리학자 중에서도 아주 천재급, 정말 뛰어난 한 빅뱅 이론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장 최근에 제가 들은 것은 빅뱅 이론을 주장한 4명의 그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빅뱅 이론이 아무리 평생 동안 계산을 해도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 다른 빅뱅 이론을 다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우주론으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다중우주론은 더 실체가 없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학 법칙에, 이 빅뱅 이론도 과학 법칙에 위배되는 수많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빅뱅 이론도 이게 하나의 가설이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이 굉장히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한 컵으로 커다란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물의 진화가 사실이라면요, 세균부터 물고기, 개구리, 파충류,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간 화석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이 비례적으로. 근데 중간 화석이라고 그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시조새입니다. 시조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파충류가 새로 되는데 그 중간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 발견됐는데요, 부리에가 이빨이 있고, 날개가 발톱이 있고, 꼬리에가 뼈가 있다. 꼬리뼈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중간, 그러니까 그 공룡과 새의 중간 단계의 생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남미에 보면요, 호에친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것은 날개가 발톱이 있어요. 그리고 부리에가 이빨이 있는 새들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사이즈는 작아도 부리에 이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뼈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딱따구리만 봐도요, 꼬리뼈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닭도 꼬리뼈가 있어요. 닭도. 그래서 여러분, 그 파충류가 공중을 날아다니려면은 일단 날개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파충류가 새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살을 먼저 빼야죠. 좀 우스갯소리인데, 일단 몸무게가 가벼워야 뭔가 날지 않겠습니까? 몸무게가 무거우면 뛰는 것도 버겁죠. 기어다니는 게, 뛰는 것도 버겁습니다. 근데 날개가 우연히 진화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날개가 되려면요, 여러분, 악어 같은 파충류들은 그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공중을 날아다니면요, 굉장히 춥죠. 그러면은 악어가 설령 날개가 진화됐다 해도 깃털로 덮여 있지 않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악어는 굉장히 턱이, 파충류들은 발달돼 있죠. 근데 단점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은 굉장히 가벼운 부리, 가볍고도 단단한 부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은 배설하는 것을 저장해 두는, 그러니까 방광이라든지 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 새 똥 맞아보신 적 있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구나, 몸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도 이제 차를 타고 주차했다가 이제 아침에 운전하려고 보면은 새똥이 막 있으면 짜증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얘들도 날아다니려 보면은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들은 뼈가요, 또 굉장히 특이합니다. 뼈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공기가 유통이 됩니다. 폐까지 연결돼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뼈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다공증이 돼가지고 사람은 쓰러집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근데 새들은 뼈가 이렇게 됐는데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중에 산소가 희박하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생물들을 통틀어서 물고기보다는 덜하지만은 사람보다 훨씬 더, 파충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충류들이 만일에 이렇게 높은 공중을 날아다니면요, 질식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그 조그만한 먹이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것들은 진화됐다고, 이런 이 새가 되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억지로 진화됐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날기 위해서 비행을 하기 위한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시조새는 결론이 났어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깐깐한 민족들이죠. 시조새는 멸종된 작은 새다. 이렇게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그 교과서, 과학 교과서에는요, 이 시조새의 부분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린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린 하면은 목이 길잖아요. 수컷 기린, 잘 자란 수컷 기린은 목 길이만 2m입니다. 목이 길면, 사람도 목이 길면은 굉장히 미남 미녀 측에 들어가나요? 근데 이 교과서에 보면요,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고 진화론자들은 이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이 같이 살았대요. 처음에는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린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따먹기 좋아하죠. 나뭇잎을. 그러니까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낮은 데 있는 그 나뭇잎이 다 죽어버리니까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보면은 목이 짧은 기린은 죽어버렸죠. 그래서 목이 긴 기린끼리 서로 교배하다 보니까 점점 더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교과서예요. 고등학교 교과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만일에 과학 논문으로 최근에 누가 제출했다면,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어떤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목이 짧은 기린에 화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뭔가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무슨 실험을 하면 다 그래프 같은 거 그려도 사진을 요구합니다. 사진. 근데 사진이 아니라 뭐예요? 교과서에 실린 게 만화죠. 만화가 실려 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이 짧은 기린에 화석이 없습니다. 자, 왜 만화로 그려놓는지 한번 제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유튜브에 어떤 동물원에 놀러 간 그 미국에서 찍은 건데요. 그걸 찍어놨어요. 왜 저걸 유튜브에 올려놨을까요? 기린이 풀도 먹네? 그죠? 자, 이걸 보세요. 이건 EBS에 나온 걸 제가, 아이고. 기린 한 마리가 가는 다리를 넓게 벌리더니 목을 아래로 길게 뺍니다. 땅에서 뭔가를 획 잡아당기더니 단번에 꿀꺽 삼켜버리는군요. 땅 여기저기에 뭔가가 있는데요. 대체 뭘 먹는 걸까요? 야생 수박이었네요. 니제리의 기린들은 이 수박을 좋아해요. 이 수박은 달지 않아서 사람들은 잘 먹지 않아요. 하지만 기린들은 이 수박 맛에 반해서 매일 농장 주변으로 찾아오죠. 네, 기린은 수박 잘 먹습니다. 높은 데 것만 따먹는다는 것은 편견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위 구조도 보면요, 되새김질을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린은 풀도 잘 먹습니다. 여러분, 좀 이거 보면은 낮은 나뭇가지 나뭇잎이 없어지니까 목이 더 길어졌다. 이 이론은 너무 황당하죠.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리고 풀도 잘 뜯어 먹으니까요, 목이 긴 것보다는 목이 짧은 기린이 더 유리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엉터리 관찰이고 엉터리 해석입니다. 여러분, 기린, 근데 교과서에 보면요, 기린 그림 뭐 다 한결같이 이런 것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 편견을
막 주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켈의 발생 반복서 이것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배아 시기가 되면은 모든 생물들이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조상에서 출발했으니까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발생 생물학자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패널은 해켈이 손으로 그린 겁니다. 손으로 그린 거고요. 밑에는 실제로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요즘 논문들은 다 사진으로 제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룡뇽은 해켈이 손으로 그린 것하고 실제 사진하고 너무 다르죠. 해켈은 배가 날씬하고 홀쭉하고 실제 도룡뇽은 배가 불룩하잖아요. 배아 사진. 모든 배아가 생물 종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데도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교과서에 실어놨습니다. 이것은 허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게 사이언스의 논문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과학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빼달라고 청원을 해도 안 빼줍니다.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말 비진리를 빨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과서, 특히 과학 교과서를 심의하는 핵심 그룹이, 코어 그룹이 진화로 그 골수 그 있는 사람들이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좀 깨주시도록 여러분의 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화가 되려면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지렁이가 물고기가 진화하려면 뼈가 있어야 되겠죠. 물고기가 개구는 게 설계도에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DNA란 것은요,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패스워드 여러분 가장 간단한 현관 키만 잘못 눌러도 어떻게 됩니까? 튕겨버리죠. 그거 다 똑같습니다. DNA에 나타나는 것들은요, 생명의 패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은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은 형제를 딱 보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뭐 17년 만에 만났나요?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니까 형제들을 초청해가지고 시치미를 떼고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입니다. 근데 자리를 정해줘요. 근데 자리에 딱 앉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앉고 나니까 형제 순서대로 딱 앉거든요. 11명이 형제 순서대로 앉은 거예요. 우연의 일치네. 자, 이때 창세기 43장 33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여러분 저는 좀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 11명을 여러분들 제가 처음 보는데요.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 11명을 불러가지고 쭉 줄을 세웠는데 주민등록 생년월일 순서대로 딱 앉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천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요 813만 분의 1인가요? 됩니다. 로또보다 한 8, 5, 40, 한 5배 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창세기 43장 33절을 지나가면은 소름이 쫙 끼쳐요. 이렇게 여러분 좀 수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11명의 형제들 중에 수학을 조금 아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정상일까요? 우리 형제들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죠? 정보를 모르고 우연히 11명을 배회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균의 DNA가요, 염색체의 그 염기 소회를 쭉 배열을 해보면은 2000페이지 분량이 납니다. 이게 패스워드와 같아요. 패스워드는 하나만 틀려도 어때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세균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DNA의
염기 서열이요 100만 페이지 분량입니다. 100만 페이지 타이핑을 하는데 몇 개만 틀려도 잘못된 유전병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이런 엄청난 정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죠? 패스워드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불가능합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통해서 우연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교과서에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면 4명의 대통령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바람에 깎여서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조각가의 15년 작품입니다. 악보가 있죠. 이 악보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의 악보입니다. 베토벤이라는 그 머리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휴대폰 써보신 분 알죠? 폴더폰. 이것들이 그냥 우연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티브 잡스라는 이 천재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성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작품이 바로 이런 조각품과 악보와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균은 어떻습니까? 세균도 먹고 살려면 막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만 RPM 정도 돌아갑니다. 1분에 10,000번 정도 돌아가는데 이것들이 40개의 단백질들이 조합이 돼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조금만 잘못돼도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이걸 확대를 하면요. 여러분 이걸 선입견 없이 딱 본다면 뭐 같아요? 마치 무슨 전기 자동차의 모터를 열어본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세균의 편모 구조입니다. 마치 정교한 기계 부품과 같죠.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은 세균의 운동기관마저도 누군가의 지성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피가 멈춘다는 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코피 났을 때 꾹 누르고 있으면 멈추잖아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연구하다 보니까 피가 멈추려면 적어도 12개 이상의 혈액 응고 단백질이 순서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란 건 굉장히 무서워요. 아까 11명의 줄 세우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그랬죠. 그런데 12개 이상의 단백질들이 순서대로 작동을 해야만이 피가 딱 멈춥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지성이 들어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 부품을 보면은 복잡한 회로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건 저절로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이 물질 대사가 아주 정교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이것을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제가 이걸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예, 저는 욕을 많이 먹어서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전자 회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구조, 우리 몸속에 내장되어 있는 이 구조는 누군가의 지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과 에너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성이 있어야만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요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저절로 조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부품 하나만 고장 나도 카센터 가서 수리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비행기는 훨씬 더 복잡하죠. 비행기는 최소 500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는 어떻습니까? 세포 하나가 10억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이것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75년에 노벨상을 받은 이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이라고 그러죠. 데이빗 볼티모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생물학은 자연과학이라기보다는 정보과학이다. 왜?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DNA라는 생명의 설계도에 정교하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죠. 어린아이 때부터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빨이 나고 기어다니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아과학이라는
과학의 한 분야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출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뭘 의미할까요?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있다, 이런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래머는 누구일까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서는 그 설계자가 누구이냐, 그것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자가 있다, 이건 알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 다음 세대에 해악을 주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진화가 맞고 성경은 틀리다고 계속 우리한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학교 교회에 나오면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죠? 막 짜증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통계입니다. 언제 성경에서 마음이 떠났나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 대부분 거의 90% 가까이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대학 때가 되면 거의 마지막에 이제 철퇴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서 잘 아시죠? 전도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뭐 이거 좀 약간 극단적인 모습인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자고 있습니다. 그죠?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자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막 너무 성적 위주로 그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생존한다, 이렇게 막 어려서부터 이제 주입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오된 학생들은 스스로도 또 선생님도 그럽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죠? 모든 게 다 성적으로만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보면요, 홍채,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시죠? 그 패턴이. 그리고 지문은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지만 75억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혈관 패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얼굴 어떻습니까? 얼굴이 다 다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DNA를 구성하는 염기서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목소리, 성문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다 다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셨는데, 설계자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이런 특징적인 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계실까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뭐 수십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걸로 유명합니다. 1940년대부터 청년 시절부터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뒤에 있는 이 잘생긴 청년이 있죠. 이분이 찰스 템플턴입니다. 이분도 빌리 그레함을, 그러니까 그 술과 마약에 쩔어 지내다가 이분도 이제 다시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빌리 그레함을 따라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는 기억나실 겁니다. 여의도에 이 빌리 그레함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몇십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여기에 참석을 했다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창조각 회원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렸죠. 이렇게 막 스포츠 경기장, 실내 체육관 이런 데 가서 엄청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템플턴 이 목사님이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2,000명이 넘는 큰 교회에 목회도 하셨어요. 담임 목회도 하시고. 근데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배교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직도 사임하고, 목사를 사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책을 썼어요, 말년에. 무슨 책이냐면 Farewell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이분 책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책이냐면 이런 내용들이, 자기는 왜 성경을 떠나게 됐냐면
진화론이 과학인데 진리인데 왜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않겠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결론은 뭐냐면은 다 과학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요, 과학적인 답변이 다 있습니다. 근데도 진화론자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복음 사역을 하시던 분이 거목이 막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르신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믿는데 저는 창조과학 강의 안 들어도 뭐 따질 필요 없이 나는 잘 믿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릅니다. 다음 세대들은 막 따집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의 질문에 답을 안 해주면요, 이 친구들은 진화론이 정답인 줄 알고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 창조과학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네, 항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이 어떤 질문할지 모르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뭐 신천지나 이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는 이단에 대처하듯이 진화론에 우리는 항상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진화론이라는 그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할 때 비로소 이런 이 복음이 바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